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홍길동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허균에 대해 공부해보고 허균의 사상이 잘 담겨져 있는 유지론이라는 글과 호민론이라는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적용해서 홍길동전을 미리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다 가지셨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작품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좀 이렇게 읽는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은 것 같은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홍길동전 전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정리할 때는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발견되는 인물, 갈등과 같은 소설의 요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영웅소설의 면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요. 영웅이 고전소설에 등장하게 되면 그 영웅이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가지는 그 전형적인 특징, 그걸 영웅의 서사구조 또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특징들이 단순한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 구조에서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소설에 정착되어 소설화한 것으로는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웅소설에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웅들이 보통 갖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는 거예요. 고구려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라는 측면에서 고귀한 혈통이 맞죠. 지금 영웅소설 자체를 설명하는 데에는 지금 주몽 신화를 좀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혈통의 영웅은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태어날 때 선녀들이 내려와서 노래를 한다든지 꿈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출생 혹은 신이하고 기이한 출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죠. 이렇게 태어난 영웅은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몽의 경우는 이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말을 하고 화를 쏘죠. 현실이라면 심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춘 영웅이지만 어린 시절에 시련이나 위기를 겪습니다. 주몽의 경우는 주몽의 능력을 질투한 자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영웅을 도와줄 조력자가 나타나며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 이런 게 영웅소설에는 단골로 등장합니다. 주몽의 경우는 앞에 물이 가로막혀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죠. 그때 주몽 앞에 물고기와 자라가 나타나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이런 영웅들은 자라면서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까지 극복하게 되면서 업적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로 소설의 흐름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해요. 주몽 역시 새로운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도 겪기도 하지만 승리자가 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구조가 꼭 주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홍길동전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과 옛 이야기를 듣듯이 편한 마음으로 그런데 두뇌는 풀가동하고 손도 바쁘게 움직이고 필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홍길동전을 완전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봐요. 그럼 시작합니다. 홍길동은 홍판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분이 높죠. 하지만 어머니 춘섬은 홍판서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시비, 즉 그 집안의 종의 신분이었죠. 아버지가 판서 신분을 지닌 높은 지위의 양반이란 점에서는 영웅의 서사 구조의 고귀한 혈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홍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서자라고 하는 불리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존의 영웅의 서사 구조에서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판서라는 지위에 있는 홍판서가 어쩌다가 당대의 천한 신분인 시비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홍판서는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푸른 용이 홍판서의 품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용몽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게 바로 훌륭한 아들을 보게 될 꿈이라고 생각하죠.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요. 조선시대에는 특히 대를 이어줄 아들, 그것도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훌륭하고 뛰어난 아들을 낳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뭐 돼지꿈이나 똥꿈 같은 걸 꾸면 이건 재물 운이 있는 그런 꿈이다 라고 해서 막 로또를 사러 가듯이 홍판서는 귀한 아들을 낳기 위해 그런 꿈을 꿨으니까 그런 아들을 낳기 위해 자신의 부인에게 갑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여인인 홍판서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홍판서에게 그런 들이댐에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자신의 방에 들어온 단정하고 예쁜 시비인 춘섬이와의 사이에서 청룡과 같은 홍길동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청룡이 나타나는 신이한 꿈을 꾸고 태어나게 된 아이이기 때문에 비정상적 출생 혹은 신이한 출생이라고도 하는 영웅소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길동은 이미 꿈을 통해 예견했듯이 학문도 뛰어나고 무술도 뛰어나고 즉 문무를 겸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술까지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인물형은 고전 소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죠. 인물의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용 볼게요. 뛰어난 재주를 지닌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이 둘을 일컬어서 제자가인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굳이 남녀를 구분하기보다는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은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능력이 좀 출중하고 인물도 뛰어난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흔히 엄친아, 엄친딸 이런 걸 떠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은 허균이 유제론에서 말한 것처럼 나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인재로 발탁해 줘야 하지만 조선시대는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닌 첩의 자식들에겐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어릴 때부터 허튼 꿈을 꾸는 걸 잘라버리려고 한 것인지 첩은 첩대로 다 두게 하면서 본부인을 달래려는 또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첩의 자식은요. 가정 내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호부호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동이 역시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분명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 없다는 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 집안의 다른 노비들도 홍길동을 천대합니다. 게다가 홍길동을 낳은 춘섬은 원래부터 노비였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은 비복들의 천대를 받으며 서러움을 키워나가면서 성장하죠. 이 길동이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길동은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요. 서자이기 때문에 과거도 치를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 세우고 이름을 널리 떨치는 입신양명 같은 건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자들은 나중에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아버지의 권력에 굴종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없애버리고 가문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서자인 자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들의 태도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고민을 안고 달밤에 마당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길동이가. 그런 길동의 복잡한 마음을 홍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은근히 돌려서 내색해요. 막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고 남자로 태어나서 입신양명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뿌잉하면서 이렇게 좀 슬픈 그런 느낌을 막 주죠. 뭐 그렇게 하지만 홍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길동의 능력도 잘 알고 아깝다고는 생각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 땅에 뭐 서자가 너뿐이냐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신분의 체계가 너무나 명확한 조선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본인이 뭐 판서고 권력이 있다 해도 그 사회의 어떤 체제를 완벽하게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던 홍판서의 또 다른 첩, 초란이 홍길동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홍판서도 참 징글징글하게 사랑이 많은 위인인지 지금 홍길동의 어머니도 첩이 된 거고요, 결국은. 원래 본부인이 있었고요. 그럼 초란까지 하면 첩이 여럿인 거잖아요. 이렇게 첩들을 여럿 두니까 그들 사이에 질투 같은 게 생겨나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성리학에서는 남편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는 걸 질투하지 못하게 해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런 게 못하게 한다고 안 생기는 감정인가요? 본성인데 질투 같은 건.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새로운 여자친구야. 둘이 사이좋게 지내? 라고 하면 어느 여자가 응 사이좋게 지내자. 나는 여친 1이야. 반가워. 안녕 난 여친 2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초란이는요.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들 길동을 낳은 춘섬이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홍판서의 사랑을 왠지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아들인 길동은 또 능력도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길동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홍판서의 정실부인까지 가담하게 되는데요. 이 정실부인은 나쁜 캐릭터로 나오진 않습니다. 초란이 나쁜 여자, 어쨌든 이 여자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관상녀를 동원해서 홍길동으로 인해 가문에 화가 미칠 수 있고 그 화가 홍판서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 마음은 약하고 착하지만 이 가문을 위해서 정실부인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듯이 가문의 존속이라는 게 이 당시엔 정말 중요한 문제였나 봅니다. 어쨌든 초란이가요. 특제라는 자객을 보내서 홍길동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영웅의 서사 구조에서는 어린 시절에 시련이나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과 일치하죠. 그러면 드라마로 보자면 위기가 고조되는 장면이자 Could you be my love 하면서 이렇게 광고와 함께 다음 시간을 기약하게 되는, 그래서 두둥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까지 봤던 내용에 드러난 소설의 갈등 요소를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갈등의 측면에 보면 지금까지 본 부분에서는 갈등 중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양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했을 때 주인공인 길동과 누가 갈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설의 도입부에서는 아버지와의 미묘한 갈등이 보였기 때문에 길동과 아버지의 갈등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 길동의 능력을 상당히 아까워하고요. 길동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편치 못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당대의 사회가 정실의 소생인 적자가 아닌 첩의 자식인 서자로 태어난 경우는 호부, 호형을 할 수 없고 입신, 양명을 할 수 없다고 기본적으로 다 원칙으로 만들어놔서 개인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이면에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즉 적서차별의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흐름이 끊긴 그 부분, 초란이 길동을 암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길동과 초란의 갈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소되는지를 생각하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제라는 자객이 홍길동을 암살하기 위해 쳐들어가지만 우리의 홍길동이 누구입니까? 무술과 지략, 도술에 뛰어난 영웅 아닙니까? 특제는 길동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길동이는
큰 긴박감 없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홍길동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만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통의 영웅의 서사 구조에서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라는 존재가 나타나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홍길동전의 경우는 조력자가 나오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예나 지략 이런 것으로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영웅에 비해 진취적인 영웅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것이 홍길동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실은 초란이고 특제는 그냥 심부름을 한 자객이잖아요. 특제랑 길동이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어떤 뭐 연결고리도 없고. 정말 응징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죠? 초란이죠. 하지만 초란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아끼시는 애첩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아버지고 아버지가 첩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초란은 사실은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거죠. 신분을 그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게 서자로서의 한계를 잔인하게 설정해 놓은 것이 성리학적 세계관의 질서이고 그 질서 속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길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 여자를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두는 모습에서 결국은 그 성리학적인 질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길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길동이가 성리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좀 행동에 어떤 제동이 걸리거나 좀 행동에 달리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효라고 하는 가치관, 그리고 봉건제적인 질서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에서 부모를 자녀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성리학적 세계관, 그러니까 가부장제적인 질서라든지 봉건적인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홍길동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봉건적 질서는 이제 수직적인 질서로서 신하는 감히 임금을 반역하거나 거스를 수 없으며 그리고 어버이를 자녀는 거스를 수 없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효라고 하는 가치관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지만요. 길동은 현실을 바꾸는 차원에서 초란을 죽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홍판서에게 그 잘못을 알리고 부당성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로 말미암아 어쨌든 집안에 살인사건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떠나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특제를 죽이게 된 그날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길동을 만류하기 위해 홍판서는 길동이에게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 길동은 그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막 상공이라고 불렀었는데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자신을 소인이라고 낮춰 부르다가 바로 이제 이거 허하자마자 소자라고 하면서 아들임을 드러내는 말로 바꿔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을 풀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러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갈등이 해소돼서 호부호영 허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길동은 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야기를 끝마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길동이는 집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기의 의도대로. 그래서 홍판서가 아버지나 형이라고 부르라고는 했지만 밖에 나가서까지 이야 나 우리 아버지가 나 이제 자식으로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나 이제 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밖에 나가서까지 다른 양반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만 호부호영이 가능해진 것뿐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는 아버지가 호부호영을 허했고 초란이 보낸 암살자까지 이제 다 처단을 했으니까 앞으로 초란이 나한테 어떻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갈등은 해소가 되긴 했어요. 아버지도 나와의 어떤 미묘한 갈등 구조에서 지금 호부호영 허한다고 했고 초란이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요. 적서차별의 어떤 사회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마 그냥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자로서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 즉 과거를 치를 수 없다든지 입신양명의 기회가 없다든지 가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 겪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홍길동이 끝끝내 나는 입신양명하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은 그래도 아버지가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조금 도전하게 되고 아버지도 그 판서로서의 어떤 지위 같은 게 이 성리학적 세계 속에서 굳건히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즉 적서차별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길동은 여전히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근본적인 갈등이 다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길동은 알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동은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출을 길동이 나름대로의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부권,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도전을 피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만약에 계속 있게 되면요. 초란하고도 또 다른 갈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어쨌든 입신양명하고 싶거나 내 이름을 떨치고 싶은 막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할 때 이걸 계속 갖고 있다면 결국은 아버지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개혁적 성향의 길동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버지와의 갈등을 빚게 되는 그 가정 상황 자체가 가정 내의 가부장, 가장에 해당하는 부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결국 성리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결국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길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출한 가출 청소년 길동이는요. 도적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의 가출 청소년들이 도적의 무리를 만난다면 돈을 뜯기거나 맞거나 하면서 꽤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길동이 영웅이잖아요. 천근이나 되는 돌을 들고 으쌰으쌰 막 잘 걸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죠. 큰 어려움 없이 만장일치로 수천 명의 도적들이 길동이를 도적의 우두머리로 삼게 됩니다. 즉 도적이 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출을 해서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나름대로 위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막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상황을 또 잘 극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진취적인 영웅의 모습을 여기도 역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영웅소설의 구조를 두 칸에 걸쳐서 지금 네모 박스를 표시해 둔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가출 청소년이 일단은 이제 도적이 됐다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단순 진술로만 보면 막 한숨이 나오고 안타깝고 저런저런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탈선행위 같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친구가 가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매치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왜 그렇게 됐을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탈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선을 벗어난 것,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집을 떠난 길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도적이 됐고 도적이 우두머리가 되는 걸 선택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통념상 누구의 물건을 훔친다 하는 도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체제에 반항적이거나 문제아적인 행동 이렇게 보죠. 실제로도 여러 가지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길동이니까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도적으로서의 어떤 행동 방식 이걸 선택했다라는 측면이 체제에 반항하는 행동에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권력의 윗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길동에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길동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나쁜 도둑이 되었다면 영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길동은 스스로 호를 지어서 활빈당이라고 하고요.
이 활빈이라는 것은 살활자의 가난한 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각 읍수령들이 의롭지 않은 방식,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재물, 즉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서 얻어낸 재물들을 훔쳐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백성들의 재물이나 나라에 속한 재물은 절대 훔치지 않겠다는 나름의 원칙을 지키면서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회를 좀 개혁하고 없는 자들을 돕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징벌한다는 그런 사회개혁적인 홍길동의 면모를 볼 수 있고요. 앞서 배웠던 허균의 호민론을 생각하면 호민으로서의 면모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홍길동은 백성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권력층들과 맞서게 되는데 이런 걸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하죠. 탐관오리와 같은 부패한 권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러난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맞서는 길동의 모습이 이제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모습으로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은 지금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